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갑자기 행방을 감추면서 북한 고위층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와 함께 사라진 한 인물인데요. 중요한 영상과 함께 사라진 그녀로 인해 김여정은 현재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이후 영상을 접한 국정원 또한 큰 충격을 받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는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서진아라고 합니다. 한때 김정은의 비서로 일하며 매일같이 그의 일정을 조율하고는 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죠. 물론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정은의 개인 사무실에서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죠. 사무실 한쪽에는 김정은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장비가 있었어요. 국가 최고 기밀이 담긴 컴퓨터였죠. 평소라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장비였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김정은의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분명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이었죠.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으니까요.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강하게 이끌었어요. 결국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밝아지면서 여러 폴더가 나타났어요. 그중 비공개 의료 영상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어요. 그렇게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병상에 누워있는 김정은의 모습이 말이죠. 그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이미 부을 대로 부어 있었어요. 의식 또한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옆에는 여러 의료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일주일 전 영상이라는 점이었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정은은 사실상 혼수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더 살펴보니 의료진들이 뇌출혈 증상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렸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대화였습니다. 분명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김정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영상을 닫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곧이어 김여정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김여정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펴봤습니다. 그녀가 알아챈 걸까요? 다행히 그녀는 특별한 의심 없이 김정은의 일정을 당분간 전부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어요. 외부에는 단순히 일정이 연기됐다고만 알리라는 지시를 남기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정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저뿐만이 아닐 테니까요. 분명 최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권력 이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맴돌았어요. 김정은이 사라진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김여정이 권력을 장악할까? 군부의 반발은 없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저는 어떻게 될까?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 중앙청사로 향하는 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소보다 군인들이 3배는 더 많았어요. 검문소도 늘어났고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제 가방도 평소와 달리 완전히 뒤집어 검사했어요. 청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은 모두 입술을 꽉 다문 채 책상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오늘부터 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직원은 특별한 허가 없이 자신의 구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즉각 조사 대상이 됩니다. 보안 책임자의 이 말에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봉쇄 조치였어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는 말뿐이었죠. 제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건 분명 큰 위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사무실에만 갇혀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당 간부들 사이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 중 5명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췄어요. 최고위 간부 중 한 명인 리 부상도 갑자기 출장을 떠났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서조차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제 손톱은 불안감에 다 물어뜯어 피가 났습니다. 복도에서는 정보부 요원들이 마치 상어떼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오랜 시간 머물다 나오곤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직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숙청이 시작된 것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다음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이 덜덜 떨렸어요. 당 내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군부 고위층 사이에 살벌한 긴장감이 형성됐어요. 공식 회의에서는 모두가 김여정의 지시를 따르는 척했지만 회의가 끝나면 각자의 그룹으로 모여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진짜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수면 아래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었죠. 한쪽에서는 김여정의 이름이, 다른 쪽에서는 군부 최고위 인사의 이름이 언급됐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대화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어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점심시간, 평소 저와 정보를 교환하던 동료 비서 민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컴퓨터도 사라져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 다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오늘 왜 안 보이죠? 쉿! 크게 말하지 마세요. 어제 퇴근 후에 정보부 요원들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 후로 연락이 안 돼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민호는 나보다 적게 알았어요. 그런데 사라졌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일반 업무만 담당했을 뿐 의료 정보 같은 민감한 사항은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럼 그마저 사라졌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공포가 너무 컸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공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열 수 없었어요. 마침내 열어보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검열과 조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 지하 2층 조사실로 출석하시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통보는 처음이었어요. 지하 2층은 보안부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한번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소환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저를 의심한다는 뜻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비밀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휩싸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지만 아직은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어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중앙청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비밀 금고였어요. 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비밀 일지 작성이었습니다. 그의 일상과 결정, 건강 상태를 세세하게 기록한 일지는 극비 중의 극비였어요. 오직 저만 접근할 수 있는 특별 금고에 보관됐습니다. 금고를 열자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일지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고를 열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김여정의 측근 간부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어요. 지하 2층 조사가 내일로 미뤄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라는 지시였어요. 말만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루 유예를 받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자비인지 아니면 더 큰 함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계속해서 무언가를 노트에 적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점심시간 평소 자주 가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대학 동기이자 정찰총국 고위 간부인 최 간부였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척하며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최 간부는 제 비밀 금고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놀랐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는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는 내일 조사 시 이상한 질문에 대답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건강에 관한 것은 절대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김정은의 의료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질문하려 했지만 그는 차단하듯 밥을 먹었습니다. 최 간부는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작은 소리로 중요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였어요. 이미 간부 3명이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모두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찰총국이 이미 내부 숙청을 시작했다는 의미였어요. 김정은의 유고 상태를 아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명단에 있었겠죠. 그는 내일 저녁 7시에 신의주행 마지막 열차가 있다는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냐는 질문을 남기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판을 반납하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게 탈출 기회를 알려준 겁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친구였지만 그는 체제에 충성스러운 간부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정보부 요원들이 또 다른 직원을 연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인사부 비서였어요. 김정은의 비서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끌려갔습니다. 숙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살아있으려면 도망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북한을 떠나야 했어요. 체제가 보장해준 특권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더 큰 공포는 이곳에 남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탈북을 결심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발각되면 총살이나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운명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이곳에 남아도 숙청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비밀 서랍에서 공문서 양식들을 꺼냈어요. 김정은 비서실의 특별 지휘 덕분에 다양한 공식 문서,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의주 지역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당 중앙위원회 국경지역 보안 점검 특별 출장.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출장 목적은 최근 강화된 국경 통제 현황 점검으로 설정했어요. 출장 기간은 3일로 했습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김정은의 건강 이상으로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문서 위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서로서 때때로 김정은의 서명을 대신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목숨이 달린 위조였어요. 손이 떨려 3번이나 다시 써야 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문서에 김여정의 서명을 모방해 넣었어요. 요즘 그녀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야 했어요. 하루만 더 견뎌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연스럽게 업무를 보는 척했어요. 아무도 제 불안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습니다. 점심시간,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시간이 왔어요. 군부대 유일한 연줄인 강대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국경경비 총책임자였어요. 이전에 김정은의 행사 때 알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웠지만 뒤로는 뇌물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강대좌에게 신의주 방문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김정은의 측근임을 알기에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돈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개인적인 선물을 준비했다는 암시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순순히 국경 통과를 위한 특별 허가서를 약속했어요. 오후 가장 위험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부 브로커를 만나러 가는 일이었어요. 평양에도 음지에서 활동하는 탈북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최 간부가 슬쩍 알려준 연락처였어요. 청사를 나와 약속 장소인 대동강 인근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불안함을 감추며 찻집에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그는 말없이 찻잔을 마시며 종이 한 장을 미끄러뜨렸습니다. 그것은 중국 단둥의 연락처와 간단한 지도였어요. 신의주에서 강을 건너면 단둥이요. 이 번호로 연락하면 다음 안내를 받을 수 있소. 비용은? 그의 질문에 가방에서 준비해온 금반지 2개를 슬쩍 건넸습니다. 김정은이 특별 보상으로 준 것들이었어요.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최소한만 챙겼어요. 너무 많은 짐은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신 몸에 지폐를 감추고 필수 서류들을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곳이었어요. 깊은 숨을 내쉬며 내일의 여정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여정의 서명이 담긴 위조 출장 명령서를 품에 넣고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했어요. 신의주행 열차는 오전 8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열차에 오르자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까 불안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강대좌와의 약속 장소인 국경경비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죠. 강대좌는 국경경비가 평소보다 2배로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의 특별 지시라고 했어요. 어젯밤 중앙당에서 고위급 인사의 탈북 가능성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강대좌는 약속했던 특별 통행증을 건네주며 미안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통행증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모든 통과자에 대해 평양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확인받는 체제가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통과하려 하면 즉시 체포될 가능성이 컸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대좌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 그가 국경시설 점검을 나가는데 그때 그의 수행원으로 위장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는 모든 책임은 제 몫이라고 했어요. 그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작은 호텔방에서 저녁을 기다리며 위조한 신분증을 점검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소속 모두 다른 사람으로 바꿨어요. 최대한 평범해 보이는 신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대좌에게 건네줄 뇌물도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귀중품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저녁 8시 강대자가 약속대로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하급 장교의 복장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옷이었지만 이것이 제 위장이었어요. 그의 차를 타고 국경 검문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마지막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어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그가 할 테니 그저 무표정하게 서류만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검문소 책임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강대자는 자연스럽게 제 신원을 자신의 새 부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책임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어요. 그때 강대자가 슬쩍 서류 사이에 뭔가를 끼워 건넸습니다. 뇌물이었어요. 책임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순간 제 인생의 가장 긴 몇 분이 흘렀어요. 마침내 중국과 연결된 다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대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혼자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내 발걸음이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이자 과거와의 작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의 불빛이 멀어져 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김정은을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로 한 것이라고.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 살아남을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북한의 총알은 피했지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공안과 북한 정찰총국의 추적조가 탈북자를 찾기 위해 국경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단둥 시내로 들어가자마자 브로커가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한 중국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도시 외곽으로 달렸어요. 그의 집 지하실에 숨겨준 그는 제가 고위 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틀 후 베이징에 도착한 저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 루트를 제안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5일 후 저는 중국 남북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라오스로 가는 길은 더 험난했습니다. 밀림을 통과해야 했어요. 밤새도록 걸었지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음식도 물도 떨어졌어요. 불볕더위와 독충, 배고픔에 시달리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라오스 국경 마을을 발견했어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트럭 뒷칸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그래도 자유를 위해 싸운 끝이었다. 기적처럼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까지 택시를 탔어요. 대사관 문 앞에 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열흘간의 목숨을 건 탈출이 끝났어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틀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어요. 저는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이 너무 많아 눈이 부셨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공항의 넓은 공간, 반짝이는 유리벽,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느낌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시설로 안내받았어요. 3개월 동안 이곳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을 배정받았을 때 작은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유롭게 채널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식사 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다양한 반찬이 놓인 식판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어요. 밥을 남겨도 된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왜 이렇게 눈물 나던지. 북한에서는 배급받은 것만 먹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내 선택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교육 과정에서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세상과 연결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대한 사실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어요. 김씨 일가에 대한 실제 정보들, 북한의 경제 상황, 인권 문제들,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어요.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감시 속에 살았기 때문이었죠. 지하철을 처음 타던 날, 사람들이 각자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지도자의 말씀을 외우거나 사상학습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믿었던 체제가 허상이었다는 걸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식량을 찾아 혹은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제가 특권층으로 살았던 평양의 모습과 그들이 경험한 북한은 완전히 달랐어요. 체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 깨달았어요. 전기가 24시간 공급되고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일상, 슈퍼마켓에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한 모습, 인터넷으로 전 세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낮에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제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평양에서의 삶, 김정은의 비서로 일했던 시간들, 목숨을 건 탈출,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법을 알려주고 때로는 단순히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제 과거의 모습을 보았어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희망이 공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국제인권포럼에서 연설할 기회도 얻었어요.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서서 북한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은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김정은의 건강은 매우 나빴고 권력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체제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제 증언이 북한 당국을 자극했는지 북한 매체에서는 저를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가족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저는 평양에서 혼자 살았기에 직계가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목표는 명확해졌어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얻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침묵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상을 마치며 이렇게 말해요. 저는 김정은의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유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꺼지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위한,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모부 핵심 간부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가 사라지기 전 극비 문서를 유출했다는 점이죠. 그의 탈북 소식 이후 평양 고위층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지만 이미 문서는 국정원으로 넘어간 뒤였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최도혁이라고 합니다. 한때 총참모부 작전국 간부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죠. 저는 체제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탈북자들은 제 눈에 반역자일 뿐이었습니다. 조국을 등지고 도망친 배신자들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제 오랜 동료 박진호가 서 있었죠. 평소엔 늘 웃는 얼굴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박진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이후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검은색 USB였습니다. 평소라면 별것 아닌 물건이었겠지만 그날 밤 그것은 마치 폭탄처럼 위험해 보였죠. 도혁아, 이걸 봐야 한다.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알아온 친구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이상한 눈빛이었죠. 그렇게 USB를 받아들고 난 순간 묘한 긴장감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박진호는 화들짝 놀라 창가로 달려갔죠. 가봐야 해. USB 잘 숨겨.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그 말을 남기고 박진호는 사라졌어요. 저는 손에 쥔 USB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USB를 확인해봐야겠다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내도 출근한 후 조용히 집에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폴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클릭했죠.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분명 태영호였어요. 몇 년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실종된 인물이었죠. 우리는 그가 체제를 배신하고 도망치다 처형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태영호가 연단에 서서 연설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갖춰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태극기가 서 있었어요. 남한의 간부가 됐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배웠어요. 굶주림과 실업 범죄가 만연한 지옥이라고요. 그런데 영상 속 태영호는 번듯한 양복을 입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 발끝에도 못 미칠 사람들이 남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 박진호가 USB에 남긴 메모였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태영호는 북한에서 결코 최고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한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방송에 나오고 국제무대에서 연설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영상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에서 처형됐다고 발표된 여러 고위 인사들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일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나 남한이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요. 하지만 영상을 더 보면 볼수록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말투와 표정이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또 다른 폴더에는 남한 신문 기사들이 있었어요. 날짜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내용도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조작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박진호와 저를 포함한 북한 고위 간부들의 숙청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박진호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제 가족들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USB를 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반역자가 된 거였습니다. USB를 빼고 컴퓨터를 끈 후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충성해온 체제가 거짓말이었다면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 진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어요. 최도혁 동무?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국가보위성입니다. 내일 조사를 위해 출두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니 건물 앞에 검은색 차량이 한 대 서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보위부가 저를 조사한다고요? 왜죠? USB 때문일까요? 누가 밀고라도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그렸습니다. 보위부의 조사는 보통 체포로 이어졌고 체포는 처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고위 간부들은 더 가혹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안한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 했었죠. 아내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길에 박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평양 중심가 쪽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박진호를 체포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차량에 그를 강제로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이름을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를 아는 척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간부들도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눈을 돌린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박진호는 저를 발견했는지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차량 문이 닫히고 검은 차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반동분자로 체포됐다는 거예요. 국가와 수령님을 배신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보위부는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박진호는 그걸 알고 저를 경고한 거였죠.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복도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보위부 요원임이 분명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도 평소와 달리 배치되어 있었어요. 도청장치를 설치한 걸까요? 점심시간 평소와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박진호가 체포된 이상 저도 위험인물로 낙인 찍힌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 7시 국가보위성 출두 명령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는지도 물었고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부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한 상관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부장은 박진호와 가까웠는지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한동안 못 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창밖을 보니 제 집 앞에도 검은 차량이 서 있었어요. 가족들도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안전하지 않다.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주변에 낯선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아내는 없다고 했지만 오늘 시장에 갔다 오는 길에 누군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오늘 일찍 들어가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위부 조사는 오늘 저녁이었어요. 조사를 받으러 가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박진호처럼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평양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동료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음 희생양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서랍을 열어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떠나야 한다. 결심했습니다. 탈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보위부 조사에 가면 돌아올 수 없을 테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평생 충성했던 조국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제가 저와 가족을 배신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숙제하는 동안 아내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눈에 걱정이 어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이었어요. 보위부 조사까지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요원들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국가보위성 요원들을 본 순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나중에 올 거라고 말하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아이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담을 넘어 골목길로 빠져나와 안전한 곳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밤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집에 숨어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밤 10시 약속 장소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USB의 내용, 박진호의 체포, 우리 가족도 위험하다는 사실까지요. 처음에 아내는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 교육받은 내용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박진호의 체포 소식과 우리 집에 보위부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평생 충성했던 조국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역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양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행 기차에 오르는 것이 첫 관문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출장을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큰아이는 10살, 작은아이는 8살이었어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역 입구에서 첫 번째 검문이 있었습니다. 간부 신분증과 위조한 출장 명령서를 꺼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안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최도혁 동지, 언제 돌아오십니까? 평소와 같은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중국 국경 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온다고요. 보안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통과시켜 주었어요.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기차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주변을 살폈어요. 감시 요원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복도 끝에 평소 보지 못했던 사람이 서 있어 불안했지만 우리 일행을 쫓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풍경이 서서히 멀어졌어요. 이것이 고향과의 마지막 작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여정은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이들은 간간히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어요. 모든 역에 정차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오르내릴 때 혹시 우리를 찾는 사람은 아닐지 가슴이 조여왔어요. 마침내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 단둥으로 가야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어요. 역시나 여기도 검문이 삼엄했습니다. 신의주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국경 호텔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났어요. 평소 국경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건넬 돈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재산이었죠. 브로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새벽 4시 가장 어두운 시간에 경비가 느슨한 지점으로 압록강을 건너야 한다고요. 강을 건너면 중국 쪽에서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압록강의 어두운 물결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조용히 아이들을 깨웠어요.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곧 재미있는 강 여행을 할 거라고 달랬습니다. 약속한 장소로 이동했어요. 브로커가 준비한 작은 고무보트가 있었습니다. 내 식구가 타기에는 비좁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안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압록강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어요. 한밤중이라 어두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멀리서 북한 국경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노를 저었습니다.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더 빨리 노를 저었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아내는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뒤로 가면 더 큰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보트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숨었어요. 중국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단둥 외곽의 은신처로 안내했어요. 단둥에서 이틀을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브로커가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에게는 여행 중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야간 기차표를 구했어요. 중국은 넓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베이징, 광저우를 거쳐 결국 윈난성에 도착했어요.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중국을 횡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었어요.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험한 산길을 따라 미립국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쳐 울기도 했지만 계속 걸었어요. 자유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태국은 북한 사람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대사관 문 앞에 서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순간 길고 위험했던 탈출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유 속에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대사관 직원들이 주는 과자와 음료수를 신기해하며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사관에 머물며 기본적인 서류 작업을 마쳤어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태국 공항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요원이 우리 가족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아이들은 들떠 있었어요. 기내에 오르자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변 보호를 책임지겠다고요. 한국에 도착하면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원의 말에 아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눈부셨어요. 이제 정말 북한이랑은 끝이야.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감시 속에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주변을 자꾸 살피게 되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감시 없는 세상이 아직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특별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국정원 차량에 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밝고 깨끗했어요. 북한의 도로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차창 밖 풍경에 연신 탄성을 질렀어요. 국정원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과 현대적인 장비들이 놀라웠어요. 철저한 신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탈북 과정을 자세히 물었어요. 북한 보위부와 관련이 있는지, 간첩 훈련을 받았는지 등 예민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에서 제가 맡았던 업무, 알고 있는 군사 기밀, 핵시설 관련 정보도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북한의 간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 국민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조사날 담당 요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제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USB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최도혁 씨,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긴 여정 끝에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이제 아이들과 아내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3주간의 신문을 마친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12주 동안 이곳에서 지내며 남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들어섰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건 감시 카메라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감시가 없다. 자유를 배운다.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가족은 이제 배워가는 중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일상은 바빴습니다. 남한의 역사, 경제, 정치 체제에 대한 교육,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을 배웠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금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갔습니다. 교육 과정 중에는 외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남한의 대형마트에 갔을 때 우리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 찬 식품들, 다양한 과일과 채소, 육류가 넘쳐났어요. 아내가 쌀 포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쌀이 모두 구매 가능한 거냐고요.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거나 암시장에서 비싼 값에 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고기와 과일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만으로도 북한에서의 특별한 날 음식보다 풍성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본 날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깨끗한 역사,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24시간 켜져 있는 불빛들. 9살 아들이 놀라며 말했어요. 아빠, 전기가 계속 들어와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원 교육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남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니요? 북한에서는 반대였어요. 인민이 국가와 수령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나원 퇴소를 앞두고 첫 번째 인터뷰를 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탈북 간부의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각오를 말했습니다. 과거의 북한 체제를 위해 일했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싶다고요. 하나원을 나서는 날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남한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이 더 컸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정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착 도우미가 한 달간 기본적인 생활을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새 집이 될 곳이었어요. 13층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전에 살던 평양의 간부 관사보다 더 좋은 집이었어요. 깨끗한 벽지, 따뜻한 온돌, 항상 나오는 수돗물과 전기.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를 하며 감사 기도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종교의 자유조차 없었으니까요. 가족이 함께하는 첫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네온사인의 불빛도 모두 새롭게 느껴졌어요. 정착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버스 타는 법, 카드 쓰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 하지만 하나원에서 배운 지식과 정착 도우미의 도움으로 하나씩 익혀갔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아내는 요리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추천으로 탈북민 단체에서 일하게 됐어요. 제 경험이 다른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보람찬 일이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고기를 마음껏 구워 먹으며 아이들과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6개월이 지나고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북한에서 지옥이라 배운 남한은 내가 꿈꿨던 세상이었습니다. 제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남한을 지옥이라고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일하고 꿈꿀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강연 후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신나게 놀았고 아내와 저는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비쳐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만이라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요.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별을 보며 희망을 꿈꿨는데 이제는 빌딩 불빛보다 더 밝은 희망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북이라는 위험한 선택, 목숨을 건 여정,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삶,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어요.